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2부 진행하겠습니다. 유경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뭐 지금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지만 역시 네. 이 국제 정세 얘기가 제일 할 얘기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손정목 부원장님 오셔서 뭐 여러 가지 트럼프 2.0 얘기를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 유경환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성격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 군사 작전 점점 나토와 직접 대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전쟁으로 이제 거의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예. 일단 뭐 전황부터 보시면 그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왔던 약 3만 5천 명이 지금 그 살상을 당하고 거의 이제 러시아가 그 다 실질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1,200km 돈바스 전선 전체도 진격을 하고 있고 계속 빠르게 진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실주 회복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밀리면서 급하니까 이제는 뭐 서방이 돈이나 무기를 대도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징집 연령을 지금 25살인데 18살로 낮추라고 미국이 지금 압력을 놓고 있어요. 바이든이. 예, 이게 참 이렇게 아무리 그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전역으로 밀어 넣었지만 마지막 그 한 명의 우크라이나인까지 이렇게 살상을 시키기 위해서 징집 연령을 7살이나 낮추라고 한 게 이게 또 올해 초에 2살 낮춘 거예요 이미. 27에서 25로. 예, 그거를 다시 7살에 낮춰서 18살 어린애들부터 고기 분쇄기에 갈아 넣으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다급한 전황인 거예요. 근데 뭐 낮춘다고 하면 병력이 확 늘어납니까 이게? 일단 충원은 좀 되겠지만 훈련 기간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지금도 늘 말씀드리지만 전선 투입했을 때 생존 기일이 5일인데 이 어린애들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서 병력을 설사 모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부사관, 장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급 간부들이 없으면 전쟁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 소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한다 그래서 병력이 충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미국은 징집 연령을 낮춰서라도 더 넣어라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나토 전체가 잘못하면 무너질 상황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이테크스라든가 스톰섀도우라든가 이런 걸 이제 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의 스칼프. 근데 그런 거를 쏘자 러시아가 반응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오레슈니크 이제 미사일을 쏜 거고 또 하나는 핵교리를 변경한 걸 이제 푸틴이 사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교리를 그 전까지도 계속 변경을 검토하다가 이제 사인한 거지 않습니까? 조금씩 이제 경고 수위를 높여오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핵 그 무기 사용 문턱을 확 낮춰서 이렇게 서명을 한 거죠. 핵무기 문턱을 낮췄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입니까? 일단 그 동안은 이렇게 아주 국가 안보위기 어떤 전략적인 위협, 그 다음에 상대가 핵을 썼을 때 아니면 핵에 준하는 어떤 위협이 왔을 때 쓴다고 상당히 높은 문턱이었는데 지금은 그 장거리 서방의 미사일이나 드론 집단, 드론군의 공격 이런 것들이 재래식 전력이 러시아의 어떤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때는 핵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동맹, 벨라루스를 포함한 동맹이 같은 위협에 처했을 때도 쓸 수 있다. 이런 지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전략 협정이 이제 이번에 비준이 됐죠. 교환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할 텐데 좀 민감한 시점에 주로 두 나라도 이제 핵으로 확실히 묶이는 이런 또 이중 효과도 있죠. 이게 뭐 예를 들면 핵 무장을 안 한 비핵 국가라도 핵무장 국가의 동맹 국가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나라의 공격이 있었을 때 핵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핵교리가 북에서 정해놓은 핵교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평론을 러시아 쪽에 오늘 나온 평론을 보면 러시아가
그 조선을 북을 따라가고 있다. 네. 예. 옛날 그 연평도 이렇게 교전 당시의 어떤 전술적인 대치, 그다음에 상황이 악화되면서 북에서 계속 경고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터진 것처럼 그 이후에 그 북이 계속 미국을 강박하면서 그 신무기 실험을 계속 하다가 지금 계속 이제 핵교리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바꿨죠. 그 비슷한 그 경로들을 러시아가 따라가고 있다. 이런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예. 내용 자체가 매우 흡사합니다. 예. 북의 그 핵교리와 매우 비슷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지난달 최선 외무상이 모스크바 일주일 이상 갔다 왔고 또 오늘 그 러시아 국방상이 예. 갑자기 또 평양에 들어왔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수준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뭐 이유 없이 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뭔가 또 러시아와 북의 공동 대응. 지금 네오콘 세력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해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러 간 게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핵교리를 바꾼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많은 사람들 놀라게 한 오레슈니크,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 다탄두 중거리 미사일, 다탄두. 요 발사가 준 충격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트럼프가 2019년에 중거리 미사일 그 제한 협정 이거를 스스로 탈퇴하면서 러시아가 발끈해서 이 절치부심 우리도 이제 만든다. 자국수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그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만든 거죠. 물론 이제 러시아의 로켓 공학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기본 ICBM부터 그다음에 그 극초음속 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지르콘 또 킨잘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제 빨리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른 신형 미사일로 이번에 그 참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타격 시범을 보여서 상당히 이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근데 미국은 그 탈퇴하고 안 만들었어요? 일단 극초음속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로키드 마틴이나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포기 수준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미국은 못 만들었는데 탈퇴하고 나서 러시아는 탈퇴하자마자 5년 만에 신형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일단 뭐 최소한 마5 정도는 돼야 그 극초음속 미사일의 문턱에 갔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기술도 더 필요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뭐 10이 넘어가니까 지르콘이나 킨잘 같은 경우 마9에서 12 정도 나오니까 이번에 오레슈니크도 마 한 10 정도라고 나오죠. 시속 12,000km가 넘는. 그러면 미국은 그 사이에 미사일을 안 만들고 항공모함을 유지 보수했나요? 오늘 또 러시아에서 나온 또 재밌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죠 항공모함 그 다 떨어진 그 다음에 항공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하여튼 재래식 전력 전력에 그냥 그 양하고 그냥 덩치로 승부하는. 그러면서 90년대 이후에 소련망이 무너지고는 혁신을 못했고 지금 이제 그 30년 동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이나 이란이나 최첨단 이제 미사일을 하고 드론 아주 이렇게 가성비 좋은 무기들 이런 데 집중을 한 거죠. 최첨단 무기들. 그렇죠. 그게 벌써 이제 한 30년 이상 이렇게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두세 대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항공모함 닦을 동안 딴 나라들은 미사일 만들었고 그게 홍해에서 지금 후티한테 깨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다 보니까 그 후티에서 특별声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서 패배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전 협상을 받아들였죠. 그 사이에 또 무기 떨어진 것 벌충하고 미국이 재빨리 또 지원하기로 하고 쇼를 하고 있는데 후티가 오늘 그 헤즈볼라 승리를 축하하면서 쭉 그 승리 요인들하고 지금 이제 지정학적인 그 새로운 정세를 쭉 몇 가지 하는데 재밌는 게 마지막에 그 우리가 미국 항공모함을 3번을 쫓아냈다. 여름에 홍해에서 아이젠하워를 두드려서 200m 앞에 떨어뜨려서 미사일을 도망가게 했고 이번에는 홍해가 아닌 아라비아해에서 방금 갔던 에이브레임 링컨을 실제 타격을 해서 쫓아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들어온 새 항공모함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미국이 해군 역사상 이렇게 항공모함이 무력하게 세 3회에 걸쳐 단기간에 쫓겨난 건 처음이다. 엄청나게 호언을 딱 했어요. 근데 뭐 반박할 말이 없어요. 없죠.
자, 미국이 후티 반군한테 쩔쩔매서 도망갔다면 예. 더 강한 미사일 강국인 이란이라든가 예. 중국, 뭐 러시아, 북한 근처에는 오지도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그 주하이 중국 그 에어 차이나 쇼에서도 항공우주 박람회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6세대 최신형 무기들, 전투기, 드론,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고 네. 이 전혀 다른 세계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아직 이게 전 세대의 이 구닥다리 무기들이 갇혀 있는 거죠. 머스크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멍청이들이 F-35나 만들고 있다. 네, 그렇죠. 시작부터 결함이 있는 비행기다. 보셨군요. 그렇게 재밌어요. 머스크가 막 욕하면서 예. 다 드론 쓰는데 우리만 덩치 큰 F-35. 그러니까 유인 비행기, 전투기 쓸모도 없는. 그렇죠. 이제는. 덩치만 큰 거. 저 뭐 비행사만 위험하고 지금은 다 드론으로 미사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옛날식으로. 그리고 기술도 치명적인 결함들이 이렇게 한 900개 가까이. 그렇죠. 시작부터 잘못된 비행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재밌는 표현을 했죠. 자, 머스크가 뭐 어쨌든 수술하는 데서 F-35도 좀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그 군수 조달사상 가장 최악의 그리고 이렇게 생애 주기 비용이 한 2조 달러 되는 엄청난 길이가 있는 아직도 그거를 참 이렇게 정부 효율부 장관이잖아요. 머스크가. 그래서 정부 예산도 뭐 2조 달러 이상 하고 정부 연방 기구도 한 4분의 1 정도로 감축하겠다. 가장 비효율적인 데가 국방부일 겁니다. 국방부에다가 그렇죠. 딥스테이트. 국방부는 지금 뭐 7년 동안 그 미국 그의 국가 회계 감사에 실패하고 있어요. 한 60% 정도의 자산이 잡히질 않는 거 어디가 있는지 재고 파악도 안 되고. 그렇군요. 60%의 자산이 한 4조 달러 정도 넘는 것 같은데. 머스크한테 죽었다 이것들. 제대로 걸린 거죠 이제. 거기다 이제 국가정보국장도 또 새로운 개버드로 바뀌었고. 개버드는 더한 사람입니다. 머스크 이상이죠. 혼날 겁니다. 좀. 자, 그러면 이 오레슈니크가 뭐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거기다 다탄도 미사일. 그래서 6개로 내리꽂히는 그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 그렇죠. 뭐 일부 분석가들은 그중에 폭탄 딱 2개만 넣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쇠떡이다. 그냥 그 신의 지팡이라고 하는 그 초음속 내려꽂히니까 그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엄청난 지하 뭐 한 뭐 몇십 미터나 100m를 뚫고 들어가면서 파괴되는. 그래서 이번에 쑥대밭이 됐다고 하죠. 네, 푸틴 말로는 운석이 충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신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지팡이 하늘에서 내리꽂는. 그래서 그 군수공장이 완전 먼지 더미가 됐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떨어지면서 이렇게 탄두의 표면 온도가 4,000도라고 해요. 태양 표면 온도가 한 5,500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4,000도면 철강도 뭐 한 1,500도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철강이나 그 탄소강, 합금, 알루미늄 합금 이런 것들. 그 현대 이렇게 군사 장비에 쓰이는 가장 그 최첨단 장비들도 그냥 뭐 쉽게 녹아서 러시아 표현으로는 그 폭발 지역은 그 기본 요소로 그 분해돼서 먼지가 되고 증발한다고 표현해요. 증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원소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살벌한 진짜 무기네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 요새도 다 관통해 버리고. 그럼 뭐 오레슈니크를 맞으면 윤석열이 아무리 돌이라도 녹아버리겠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그 살상무기 지원을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 며칠 사이에 갑자기 안 판다고. 그대로 버틸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바이든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겠죠. 네, 그렇죠. 아직 미군 쪽에서는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한살자국물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손정욱 부원장님은 트럼프 쪽에 전화했을 것이다. 전화해서 윤석열한테 쌍욕을 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영어 욕을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내는 걸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충격도 좀 받았을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미국의 적주의적인 패권 정책을 비판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선두에는 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 이제 인수를 할 임명된 장관들이겠죠. 그 중에서 가장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케네디. 케네디 이 사람은 소위 그 JFK라는 영화에 나오는 존 F 케네디의 조카죠. 그렇죠. 그 아버지가 로버트 케네디인데 4년 뒤에 또 암살되고. 그 사람이 암살된 거죠. 삼촌인가요? 그러면 케네디가 조카니까.
삼촌. 삼촌인가 큰아버지인가 모르겠어요. 큰아버지나 하여튼 예. 하여튼 그 케네디의 암살 이후에 예. 아버지도 암살당했어요. 그렇죠. 몇 년 뒤에 4년 차이로. 예, 4년 차이로. 유력한 대권주자였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로버트 케네디도. 예. 아직도 의문에 쌓여 있죠. 이 두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 올리버 스탄 감독의 JFK를 보면 딥스테이트가 죽였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그걸 이 케네디가 모를 리가 없죠. 아,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쉽게 하면 존 F 케네디와 아버지의 원수 누가 죽였느냐. 딥스테이트가 죽였다. 이거 알 거라고 분명히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케네디는 그야말로 골수에 맺힌 원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하늘 밑에 못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좌파로 이 사람이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진영에 합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트럼프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토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를 도발했는가? 이게 지금 우리 서방의 그 가짜 뉴스의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죠. 안 일단 맞죠. 그 가해자 피해자가 바뀐 거 그렇죠. 바뀌어 있는데 지금 그렇죠. 러시아가 침략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네. 나토가 전쟁을 일으키고 도발했다. 네. 이게 전혀 생뚱맞은데 충격적인 참 이게 정권 교체 효과라면 효과죠. 네,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예, 그렇죠. 예. 그동안 서방 입장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토 지금 미국이 뭐 대빵이니까 나토는 곧 미국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계속 가입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 이유가 군산복합체들이 이제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 무기를 새로 장비해야 되니까 구소련의 뭐 30년 40년 된 무기들 다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돈줄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세계 17위 산업대국이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지하 자원에 그 비옥한 유럽의 곡창지대 농토가 있었고 그런 자원들을 탐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이제 2년 반 동안 한 2천억 달러 정도 지원을 했죠. 근데 이 돈이 이제 로버트 주니어 얘기는 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게 아니고 군산업체 미국 군산복합체로 흘러가고 장부상으로 고물 무기 좀 보내주고 돈 몇 푼 공무원 월급이나 보내주면 또 안에서는 다 알아서 떼먹고 이런 구조로 가면서 돈만 지원한 게 아니라 이 그 이제 블랙록이라는 블랙록 세계 최대 이렇게 자산 투자 회사죠. 네. 그 밑에 듀퐁, 카길, 뭐 몬산토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 다 거느리고 있는. 얘네가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다 샀다는 거 아니에요? 한 30%에서 50% 많이 보기는 50%. 블랙록이. 그 다음에 그 전후 재건 사업에도 이미 재건위원회 만들어서 이미 작업 중이고 한국이 무슨 원희룡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떡고물 좀 먹을 때라고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참 세상 물정 모르는. 블랙록이 이미 다 먹었다. 예. 그런 상태이고 어쨌든 뭐 그다음에 국유 거대 기업들 그리고 그 히토류 같은 돈바스 지역의 광대한 지하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블랙록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 지원한 돈은 미국 내에서 돌고 돈 자금 세탁이죠. 일부만 이제 흘러가서 부패에 동원되는 거고 그리고 군산복합체나 이런 초국적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땅하고 기업, 농토, 자원 전체를 먹는 거죠. 이런 구조가 전쟁이 계속돼야 할 이유이고 경제적인 사이클이다. 참 이렇게 당하는 우크라이나는 치명적인 거죠. 죽는 사람은 왜 죽는지 모르고 지금 260만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징집 연령을 18세로 낮추라고 그 명색이 그래도 한 국가인데 바이든이 막 함부로 얘기하고 이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자, 그 케네디가 그 한 얘기는 뭐 핵심은 이거죠. 돈 세탁이다. 우크라이나 돈 주는 게 아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돈 주는 척하면서 군산복합체가 다 먹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자원 또 다 먹고. 우크라이나 자원 다 이제 탈취하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22년 3월에 1,13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 돈으로 미국의 모든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었다. 야, 이거 진짜 미국에 노숙자 많잖아요. 뭐 들리는 말에 하면 뭐 몇백만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공식 통계로는 뭐 한 60만 내외 그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다 안 잡히죠. 그렇죠. 국가 정보 구조로 봐서 이게 잡힐 그러니까 수가 실제로는 더 된다. 몇 배가 되겠죠. 몇백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노숙자들한테 집을 다 지어줄 수 있는 돈이다. 자,
근데 이걸 우크라이나에 퍼줬다. 예, 예. 우크라이나에 퍼준 게 아니라 군산복구 합체가 다 먹었다는 얘기였네요. 그렇죠. 그 엄청난. 예. 그리고 뭐 들리는 말에 하면 아까 이 케네디가 얘기한 블랙록이라는 이 거대한 이제 자본 집단 예, 예. 이쪽이 미국에 집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빈집을. 거기 이제 사촌인데 블랙스톤. 아, 사촌이에요? 예. 예. 아. 뭐 그런데도 이제 예. 근데도 30만 채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게 이제 수요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구매력이 없으니까. 예. 우리는 뭐 더 심하고 네.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 미국 그 내에서 빈 주택은 또 한 1,600만 채. 네. 이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빈집이. 빈집으로. 우리도 시골에 가면 저 빈집 농가가 맞습니다. 배가 많죠. 일본도 지금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자본주의 구조란 게 집은 집대로 이렇게 남아나고 사람은 들어가 살지 못하고 집이 없고. 거대 그 임대주택 업체는 돈을 벌고. 돈 벌고. 이게 참 비참한 현실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빈 주택이 아까 그 미국 노숙자 1인당 지금 28채라는 통계가 있어요. 허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거를 케네디가 이제 발언을 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복지의 형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그것도 미국 장관 내정자 입에서 예. 이런 지금 게. 뭐 주택 그 복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미국 내 치명적인 또 하나의 그 결함 대형 제약업체 이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그렇죠. 나쁜 짓 엄청 해왔습니다. 납치하고 건강한 미국인들을 다 병들게 하고 네. 일상적인 질환자 중독자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네. 또 약을 먹여서 팔아먹고. 갈취하는 이런 그 미국인들 한 60% 이상이 질환자라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의료 구조 또 이제 혁파하겠다라고 이 양반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공언을 해왔죠. 네. 아주 그런 쪽에는 심지가 굳어요. 특히 미국은 정신과 약을 과잉 처방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정신과 진단명을 만들어요. 늘립니다. 이거. 새로운 병명을 계속 추가해요. 그러니까 DSM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정신 어려워지고 건강 쪽에서 뭐 개정판 나올 때마다 병명이 늘어나요. 아니 뭐에도 걸리는 거예요. 이제 가면. 안 걸리면 이상하네요. 네, 그렇죠. 걸리고 그럼 약 처방 들어갑니다. 약 처방을 받고 먹고 오면 또 중독증이 생겨가지고 딴 약을 또 먹게 되는. 그게 말씀하신 제약회사들의 농간이다. 사실 이런 폭로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케네디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짓 한 놈들 뭐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 구상도능도 잡혀 있겠죠. 그렇겠죠. 그동안 뭐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었으니까. 또 아버지 복수도 해야죠. 그렇죠. 삼촌하고. 자, 그다음에 또 한 명 흥미로운 인물은 이번에 국가정보국장이 된 게버드. DNI. DNI. 국가정보국장 게바드. 이 사람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그 좌파로 불렸던 그렇죠. 그러니까 샌더스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 아닙니까? 버니 샌더스하고. 그래서 뭐 미국 내에서는 뭐 반전 평화주의자라는 뭐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원 할 때도 그렇고 하와이 출신인데 조금 이렇게 정서나 영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게 말하는 거 보면 인문학적인 소양도 엄청나게 있고 성찰을 하고 있고 미국 정치 풍토에서 좀 독특한 캐릭터 같아요. 나이도 젊죠. 예, 그렇죠. 자, 이 게버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생물학 연구실 뭐 생물학 무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아들이 관련이 있다는 소문들이 무성했고요. 실제로 관련돼 있고. 실제로 관련돼 있죠. 자, 생물 실험실이 우크라이나에 많다. 러시아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발견을 했다 우리가. 지금도 뭐 매월 이렇게 유엔에 제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쌩까는 거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으로 많다. 한국에도 많을 겁니다 아마. 이거를 게버드가 터뜨려 버렸어요. 생물 실험실이 있다. 이번은 아니고 이제 그 2년 전인가요? 와, 벌써 2년 전에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2022년 3월에 이렇게 국가정보국장이 될지는 몰랐겠죠. 팔자가 이렇게 펼치는. 그렇군요. 미국 내 18개 정보국을 총괄하는 수장인데 이게 사실 엄청난 자리인데 그때 2년 전에 그 우크라이나에 한 30개 그리고 전 세계 약 300개 그
그 생물 실험실에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설비 관리부터 다 그 운영까지. 모든 운영 그 다음에 결과 활용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당히 위험한 병원군을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이런 실험실을 즉각 폐쇄하고 예, 그 병원균도 파괴해야 한다. 아주 강경한 표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뭐 그 서울대 우희정 교수님 늘 얘기하죠. 그 미국 이 300개 한 개는 400개 정도로 보는데 그 미국 해외 생물 실험실에 총괄센터가 한국에 있다. 한국에. 미군 부산 팔부두 캠퍼프리스 뭐 등등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게 하나 터지면 예. 개버드 말대로 인류가 잘못하면 전멸할 수도 있는. 절멸할 수도 있죠. 절멸할 수도 이게 뭐 몇 그램 몇십 그램만 네. 가지고도. 그리고 더 위험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처럼 그 슬라브 인종에 맞는 아, 표적형 그 네. 유전자를 바이러스.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예. 그 의심도 있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괴물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된 예.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괴물을 보면 그 영화에서 미군이 예. 실험실에서 이렇게 뭐 하다가 버리잖아요. 예. 그거 먹고 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수를 먹고. 네, 하수를 먹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 내용과 관련이 있는 영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자, 개버드 이렇게 이미 생물 실험실 문제를 제기했던 개버드가 예. 엄청난 자리에 오른 겁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이 됐어요. 예. 그럼 이 사람 뭐 할까요? 어떤 그 CIA 미국 분석가죠. 그 필립 지랄디라고 그 유명한 전 그 CIA 그 베테랑이 있는데 요즘 그 내부 고발 같은 정보들을 많이 그 쏟아내요. CIA 출신. 예.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 그 국가정보국 그 국장에 개버드 같은 사람을 임명한 거는 이 딥스테이트 전체와의 그 싸움을 위한 전쟁을 위한 이렇게 적임자로 봤다. 적임자로. 그래서 이제 스파이 기관 전체가 그 딥스테이트의 이제 검은 심장 정보 커뮤니티다. 근데 이제 핵심을 탁 틀어잡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정면을 돌파할 적임자로 봤기 때문에 그랬다. 일단 뭐 개버드가 딥스테이트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또 딥스테이트를 상당히 싫어하는 네. 진보적인 사람이기 아까 때문에 말씀하신 일단 반전평화주의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맞습니다. 그동안의 언행으로 그렇습니다. 실천으로 확인되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딥스테이트를 치기엔 적임자다. 뭐 이렇게 봤고 예. 그 사람에게 엄청난 무기를 쥐어준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정보기관 수장을 맡겼다는 그래서 것은. 이제 이 그 트럼프의 지금 인선에 대해서 아직은 뭐 속단은 힘든데 네. 반반 정도로는 보이는데 아마 내부에서도 엄청난 암투나 권력 투쟁이 있겠죠. 진행되고 또 밖에서는 더 받겠죠. 딥스테이트로부터. 그렇지만 지금 그 이 정보국장이나 그다음에 보건 아까 보건부 장관 그리고 젊은 국방장관 44살에 그리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트럼프의 그 38살 아들 요즘 맨날 그 주니어 케네디. 예. 3차 대전 경고하고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런 위험한 정책들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서 시너지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축되면 그 개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당한 부분 지금 이런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혁명적인 발언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 그 반전 시위가 미국에서 엄청 났을 때 그때 젊은 트럼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명분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끝없는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전체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세력을 해체시켜야 한다. 디스멘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딥스테이트에 대한 그 직접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노골적인 네. 표현인데 예. 그 이런 그 어쨌든 철학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정치에 뛰어들고 북미 조미 어떤 그 협상도 진행을 했고 또 지금도 그 조미 간에도 이제 뭐 대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어떤 이렇게
아직은 좀 좋은 흐름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와는 예. 공존하지 않겠다. 예. 작사를 내겠다 예. 하는 입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영국 정보기관에서 예. 무슨 비밀 문서가 하나 유출됐다면서요? 예, 재밌는 뭐가 유출된 겁니까? 연금술 프로젝트라는 그래요? 예, 정보기관의 비밀 문서인데 이놈들이 또 연금술을 하고 예, 있습니다.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막기 위한 작전 이렇게 돼 있어요. 어허. 그 내용들은 뭐 어쨌든 나토 국가들을 최대한 끌어모으자. 끌어들이고 어. 그다음에 그 분쟁 나자마자 한 달 뒤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평화 협상을 맺었죠. 그렇죠. 하려고 그랬죠. 협상이 완성 단계 초안까지 나왔었고. 네, 근데 그걸 미국이 이제 존슨이 바로 날라와서 네. 다음 날 하지마. 제거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것도 여기서 나왔고 거기에. 그다음에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아까 말처럼 징집 연령을 늘리고 줄이고 전체를 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다 갈아 넣더라도 마지막 우크라이나까지 싸우게 하고 전쟁을 장기화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략적인 패배를 안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무슨 뭐 크림반도 공격하고 케르치 다리 폭파하고 뭐 이런 도발하고 한 것들. 함대 공격하고 이런 거. 사이버 공격 이런 전부 이 보고서에서 나와요. 네, 나와 있는. 그러면 거죠. 이 보고서를 실행에 옮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나토의 전체 기획안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예. 미국을 포함한. 예. 근데 그 이제 극단 일부만 이제 드러난 거죠. 그 중에서.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 지금 그 젤렌스키가 어쨌든 뭐 최후를 맞이할 텐데 네.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이런 그 어떤 영국의 어떤 배후의 압력 이런 것들 나중에 어떤 국제법정이나 아니면 그 뭐 러시아 쪽에 인도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평화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젤렌스키가 이렇게 폭로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영국이. 예, 이런 또 재밌는 또 얘기가 나와요. 그렇군요. 예. 여기에 보면 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장기화한다 전쟁을. 예. To the last 우크라이나. 참 이게 참혹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관심이 없는 거죠. 장기화시킨다. 어떻게든 끌고 간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오레시니크를 막고 러시아가 핵결을 변경하고 이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얘들은 그럴 준비를 하고 시작한 전쟁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지금 물러나면 나토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쟁이 이렇게 쉽게 종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장기적인 어떤 전략적 고갈전, 소모전에서 집단 서방 한 40개국 전체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해서 투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제는 뭐 돈도 찍어낼 수 없고 미국 부채 36조 달러 이상 올라가고 뭐 독일, 영국, 그 프랑스가 자꾸 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깔짝거리는데 탄약 비축분이 6일 정도라고 지금 나와요 계속.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보병이 없고 영국군은 뭐 7만 명에서 지금 4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이 징병이 잘 안 돼서. 그리고 러시아는 230만까지 지금 군대를 늘리겠다고 호언하고 있고 내년도 국방 예산을 뭐 한 150여조 사상 최대로 갑자기 확 한 2배 이상 증을 시켰고. 증액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거의 그 나토와의 전면 전쟁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반면에 나토는 대응할 만한 역량이 없고 실력이 없다. 고갈됐고 종합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전략적인 능력이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EU 의회에서 어젠가요? 한국이 입장을 좀 바꿔라. 무기 지원해라. 건방진 놈들이. 이유가 우리가 아무런 그 안보 관련 저거 이익도 없는. 그렇죠. 관련성도 없는데 한국이 태도를 바꿔서 무기 지원하라고 지금 유럽 의회가 난리를 쳤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윤석열이 그나마 우크라이나 특사단한테 무기를 안 주겠다고 난색을 표했다는 것 정도가 지금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래서 이제 푸틴이 핵교리를 미리 바꾸고 그다음에 그 조로 조약 비준하고 그리고 이 오레시니크 같은 그 비장의 카드들을 보여주고 이번에 그냥 그 실전에서 한두도 안 싣고 그냥 겉만 보여준 건데도 군 기지가 다 날라가고 팽팽해져 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 무기들이 이제
그 유럽 뭐 가까운 도시는 폴란드는 8분, 영국까지 뭐 한 19분.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괌이나 알래스카까지도 그렇죠. 20여 분이면 갈 수 네. 있는. 한국은 당연히 그 안에 사정권에 있고. 그렇죠. 더 무서운 건 미국 내에 그 빤히 알려져 있는 ICBM 사일로 기지들. 중에 서부에 가까운 데 있는 두어 개는 한 25분이면 날아가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확실히 엄청난 전략적 억제력을 공표를 했다. 그래서 서방의 운신의 폭을 확실히 좁히는 좁혀놨다. 예. 선방을 날렸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예. 뭐 이런 것입니다. 예, 예. 그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어떤 짓을 하느냐가 또 관건이긴 하나. 예. 다행히 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긴 네. 하고요. 미국 내에서도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견제를 하고 있을 거고. 네, 그렇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뭐 이제 마지막 끝나는 뉴스로 러시아 쪽의 항공산업 관련된 예. 뉴스를 하나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아 이게 그저께 재밌는 뉴스가 떴는데요. 네. 그 러시아가 이제 그 항공 산업을 완전히 국산화. 100%? 100%. 엔진 설계부터 제조, 뭐 비행 서비스, 유지 보수까지, 자체 부품까지. 부품까지. 이게 2년 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바로 서방이 제재. 가장 심하게 제재한 부분이 항공 분야도 하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전부 서방 항공기를 썼고 부품도 들어와야 되고 유지 보수해야 되고 한데 안 되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이제 막 이란에까지 부탁해서 유지 보수하고 부품 빼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불과 놀랍게도 2년 반 만에 네. 드론 생산은 아마 한 몇십 배 늘어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항공기 부분에 워낙 이제 엔진하고 기체 제작 부분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하니까 그동안 뭐 별 필요 없어서 서방하고 그냥 뭐 사오지 뭐. 유무상통으로 사오지 뭐 했는데 이게 딱 그 막으니까 잘 됐다 싶어서 하자 우리가. 지금 러시아 전 산업 분야가 그래요. 국산화 붐이 국산화.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충격적인 게 또 이 항공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인증 곧 통과될 것 같고 시험 통과 그리고 내년 한 3월 정도에 그 대비 비행을 하지 않을까. 그 작은 중형기하고 약 좀 큰 거. 야, 그러니까 이게 제재를 좀 당해야 되겠네. 당해야죠. 북처럼 북도 다 제재를 당하면 다 자립 경제 만들잖아요. 예. 국산하면서 예. 러시아도 제재를 당하니까 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그 서방의 양대 그 민항기 제조업체 그냥 그동안 참 보잉. 땅 짓고 흠심에 돈 벌던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죠. 아이고야 어떡하지. 이제 러시아 거 팔리겠네. 뭐 그렇죠. 이러면서. 예. 더더구나 이제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아까 중국 그 에어쇼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끝난. 거기서 중국은 또 이렇게 중국도 지금 뭐 C929나 자체 비행기를 이렇게 생산해서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은 네. 그 엄청난 그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잉 에어버스 안 사면 이제 얘들 어떡해요. 망하겠네 잘못하면. 예. 게다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안 팔고 하자. 예. 독자로 만들잖아요. 예. 점점. 그러니까 이게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는 자립 경제와 국산화의 촉매제.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미국이 한 27% 그 수출하는 그 원전 발전용 농축우라는도 이제 잠시 안 팔겠다. 일시 수출 중지하고 니켈 뭐 티타늄 이런 거 희토류도 희귀 금속도 안 팔겠다. 그래요? 이제 슬슬 중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그럼 미국 원자력 발전소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미국 전기 한 20%가 원전에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맞춰 타면 되지 뭐. 예. 재밌습니다. 하여튼. 네, 지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예. 네, 앞으로 또 뭐 국제 정세가 뭐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으니까 자주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